그런 일이 있은 뒤로 월터 프랭클린은 더욱 열심히 해저 순찰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두 사람은 해저 목장 일 전반에 걸친 공부를 하기 위해 로우 코로의 이곳저곳을 보고 다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볼만한 것은 뭐니 해도 고래의 도살장이었다. 도살장은 로우콜 호의 끝에 있는 도크와 같은 곳이었다. 이곳에 들어간 고래는 우선 도크의 물에 섞은 마취약을 먹고 의식을 잃고 만다. 그러면 도크의 물은 펌프를 사용 밖으로 내보내진다. 그리고 도크의 바닥이 큰 엘리베이터가 되어 고래들은 해체 공장으로 운반된다. 해체 공장에는 무섭게 큰 해체 장치가 있다. 고래는 그 장치에 넣어져 곧 산산조각이 난다. 100톤이나 그 이상의 고래가 잠깐 보고 있는 동안에 고기는 고기, 기름은 기름, 뼈는 뼈, 내장, 가죽 등으로 각각 나누어진다. 불과 3분밖에 안 걸리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1시간만 있으면 고기는 통조림이나 냉동육이 되어 잠수 화물선에 실리고 이후엔 세계 식량기구의 식량 계획에 따라 세계 여러 곳으로 보내진다. 물론 기름도 뼈도 가죽도 그 밖의 부분도 무엇 하나 버리는 일이 없다. 기름은 마가린이나 비누, 화학약품, 비료 등이 된다. 또는 약이 되고 가죽에서는 훌륭한 가죽 제품이 나온다. 모두 각각 여러 가지 제품이 되어 21세기 인류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것은 로우콜호에서는 아니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브리즈베인 항 근처에는 고래의 젖을 짜고 가공하는 정류 공장도 있다. 이것도 보고 있으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것이었다. 정류 공장은 길이 300~400m나 되는 거대한 배 안에 만들어져 있다. 암고래는 새끼고래의 울음소리와 똑같은 초음파를 내는 발생장치를 갖춘 잠수 작업선에 끌려 일자형의 한복판으로 들어간다. 4마리의 암고래가 잠수 작업선에 이끌려 나란히 도크로 들어가면 문이 딱 닫힌다. 도크 안의 모습은 작업 사령실의 텔레비전에 그대로 비춰진다. 이윽고 준비 OK라는 신호가 오면 작업 사령실의 컨트롤 스위치가 작동된다. 이 스위치는 미리 준비해 두었던 어느 특수 초음파를 도크 안으로 흘러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암고래들은 모두 일제히 흰배를 위로 하고 벌렁 눕는다. 어미고래는 새끼고래가 어릴 때 이렇게 벌렁 누워 젖을 먹이는 것이다. 사실 지금 흘려보낸 초음파는 젖이 먹고 싶어 우는 새끼고래의 목소리와 똑같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어미고래들은 새끼고래가 젖을 먹으러 온 줄 알고 물속에서 벌렁 눕는 것이다. 그때 아쿠아롱을 맨 작업대원들이 파이프 끝에 단 젖짜는 기계를 가지고 도크 안으로 뛰어들어 그 젖짜는 기계를 고래의 젖에 다는 것이다. 젖짜는 기계는 꼭 새끼고래가 젖을 딸 때와 똑같은 상태로 젖을 짜고 그것을 파이프를 통하여 우유 탱크로 흘러가게 한다. 그리하여 고래 한 마리에서 소 같으면 20마리 몫이나 되는 영양가 높은 우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유는 여러 가지로 화학 처리되고 살균되어 보통 우유와 같이 그대로 마시거나 치즈, 버터, 그 밖에 갖가지 제품으로 만들어져 세계 각 가정의 식탁으로 보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날을 바쁘게 지내다 보니 월터는 점점 더 바다와 해저 목장이 좋아졌다. 바다에서는 같은 일이 두 번은 일어나지 않는다. 더는 곧잘 그렇게 말했다. 월터는 그 말의 뜻을 아무래도 알 수가 없었다. 바다는 언뜻 보면 언제나 같은 일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다하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 월터는 더내 말뜻을 알게 되었다. 언제나 같은 일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다는 실은 날마다 반드시 어딘가 다르게 마련이다. 아니, 정말로 같은 일은 한 번도 없는 것이다. 바다는 과연 짐작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것이다. 그런데 그 뜻하지 않은 이상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그날도 월터는 톰과 함께 해저 목장 둘레로 순찰을 나갔다. 아무 일도 없는 조용한 하루였다. 저녁 때가 되어 두 사람은
예정 코스 순찰을 다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해저가 갑자기 깊이 패어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그 근처까지 왔을 때였다. 월터는 아무 생각 없이 수중 레이더를 가장 먼 곳까지 가도록 돌려 어둡고 깊은 해저를 둘러보았다. 그러자 갑자기 레이더의 스크린 속에 뭔가 기다란 것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다. 그런 것은 지금까지 본 일이 없었다. 물고기도 아니고 해저의 바위도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서둘러 초음파 라디오의 마이크를 잡고 던을 불렀다. 던. 큰 반사 영상이 있습니다. 각도는 185도, 거리는 15km, 심도 2500m 근처입니다. 보입니까? 던으로부터 월터에게 곧 던으로부터의 회답이 왔다. 보인다. 저게 뭘까? 모르겠어요. 월터. 이 근처에 잠수 작업선이 올 예정이라도 있었던가? 모릅니다. 분명히 그런 예정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럽니까? 던은 그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말했다. 저 물체. 길이 약 50m는 되겠군. 빠르기는 시속 약 10노트로 이동하고 있다. 자네 쪽의 계산기에도 같은 계산이 나와 있나? 예, 나와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걸. 던이 신음하듯이 말했다. 무엇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월터는 되물었다. 만일 이 근처에 잠수 작업선이 나와 있지 않다면, 그리고 계산기가 정확하다면, 지금 수중 텔레비전에 비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50m나 되는 물짐승이 있다니. 들은 적도 없어요. 월터, 나는 알고 있어. 던이 이상하게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태평양을 항해하고 있던 옛 뱃사람이 저런 큰 바다뱀을 여러 번 보았다는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 월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건 전설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전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단정해서 할 수 있나? 던은 웃지도 않고 말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한 것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기껏해야 200m에서 300m쯤 되는 얕은 바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다네. 2000m, 3000m, 아닌 1만 미터의 심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괴물이 살고 있는지 아직 아무도 확인한 사람이 없어. 월터는 갑자기 강렬한 모험심에 온몸에 포가 화끈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큰 바다뱀인가요? 그런지도 모르지. 던 벌리. 느닷없이 월터는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부탁입니다. 나에게 저 괴물의 정체를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허락한다. 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대답했다. 나는 이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와라. 단, 절대로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너무 깊이 들어가면 수압이란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알았습니다. 월터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엔진을 걸고 그 반사 영상이 있는 쪽으로 순찰정을 몰고 돌진했다. 순찰정은 부르르 떨고 계속 속력을 올렸다. 25노트, 30노트, 35노트, 40노트, 50노트, 53노트, 55노트. 그는 레이더와 텔레비전을 온몸의 신경을 집중시켜 지켜보고 있었다. 레이더에는 그 기다란 괴물의 모습이 차차 뚜렷이 나타났다. 수중 텔레비전의 스크린에는 강력한 헤드라이트를 받고 도망쳐 다니고 있는 크고 작은 갖가지 물고기들이 쏜살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 그 괴물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칫 잘못해서 상어나 돌고래 같은 큰 물고기에 부딪히면 그 힘으로 순찰정이 날아가거나 레이더 안테나나 초음파 라디오의 안테나가 부서질 우려가 있다. 그때 갑자기 레이더 속에 그 괴물이 속력을 내며 각도를 바꾸어 달리기 시작했다. 제기란, 알아차렸구나. 월터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괴물과의 거리는 10km나 된다. 보통 같으면 절대로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월터는 괴물이 이쪽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 아마 저 녀석은 수중 레이더가 내는 초음파를 잡는 특수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위험을 느끼고 도망치는 것이다. 그는 레이더 스크린을 노려보며 마음속으로 빨리, 빨리 하고
순찰정을 재촉했다. 괴물은 계속 깊은 곳으로 잠수해 간다. 잠깐 사이에 3,000m나 넘었다. 해저 순찰정이 잠수할 수 있는 깊이는 기껏해야 700m다. 그래도 옛날의 잠수정에 비하면 몇 배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 깊이 들어가면 물의 심한 압력에 눌려 선체에 금이 가고 힘없이 찌그러지고 만다. 분하다. 그러나 되도록 가까이 다가가 더 뚜렷한 모습을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괴물의 정체를 확인해야 한다. 월터는 그렇게 생각하자 계속 스피드를 내어 곧장 목표를 향해 돌진했다. 심도계의 눈금이 잠깐 사이에 400m, 450m, 500m 계속 깊어간다. 순찰정이 괴물이 있는 곳에서 2, 3km 떨어진 곳까지 다가가자 갑자기 해저가 얕아졌다. 해저가 고원처럼 불쑥 솟아올라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해저의 바위산 사이를 이리저리 헤엄쳐가고 있는 괴물도 차차 얕은 곳으로 나왔다. 됐다. 월터는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기뻤다. 이렇게 되면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는 순찰정의 스피드를 조금 늦추더니 해저를 향해 계속 내려갔다. 반사 영상이 차차 뚜렷해진다. 월터는 레이더에 뚜렷이 떠오르고 있는 그 괴물의 기분 나쁜 모습에 자기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그것은 분명히 큰 바다뱀이었다. 전설의 괴물인 큰 바다뱀이었다. 머리에서부터 꼬리끝까지 좋기 60m는 된다. 몸통의 굵기는 확실히 모르겠으나 아마 가장 굵은 곳이 1m 반이나 2m는 될 것이다. 틀림없이 저 큰 바다뱀은 몇 천만 년 전에 지구상에 살아있던 옛 파충류의 무리일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옛날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왔을까? 아마 태고의 물고기 실라칸스처럼 2, 3억 년 전부터 깊은 바다의 바닥에서 조금도 진화하지 않고 살아온 모양이다. 월터는 흥분하여 온몸이 근질근질해 옴을 느꼈다. 좋아. 조금만 더 다가가면 망원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세계의 해양학자나 생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해줄 만한 사진을 찍을 테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레이더에 분명히 비쳐 보이던 괴물의 반사 영상이 갑자기 해저로 빨려 들어가듯이 사라져 버렸다. 그는 당황하여 레이더를 여기저기로 돌려보았다. 해저에서는 여러 가지 해저 영상이 튀어나와 스크린에 비친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그곳에 있던 그 큰 바다뱀의 모습은 아무데도 없었다. 아차, 월터는 발을 동동 구르고 싶은 기분으로 계속 스피드를 내어 큰 바다뱀이 사라진 쪽으로 다가갔다. 그 일대를 강력한 라이트로 비춰보니까 큰 바다뱀이 갑자기 사라진 까닭을 알 수 있었다. 그 근처는 10m 이상이나 되는 해초가 우거져 큰 정글을 이루고 있고 그 끝이 무섭게 깎아지른 벼랑으로 되어 있었다. 그 벼랑 아래의 골짜기 깊이는 아마 5,000m나 6,000m, 아니 더 깊을지도 모른다. 큰 바다뱀은 그곳으로 들어간 것이다. 아마 그곳이 그 괴물이 사는 곳인지도 모른다. 월터는 입을 뻐끔 벌리고 있는 그 지구의 틈과 같은 바닥을 알 수 없는 골짜기를 바라보니까 새삼 등골이 오싹했다. 5,000m, 6,000m의 심해. 그곳은 수압이 600기압이나 되는 무서운데 압력 세계인 것이다. 심해 잠수용으로 만든 특수 소형 잠수함 바티스카프라면 10,000m의 심해라도 잠수할 수 있으나 보통 잠수선으로는 아무래도 안 된다. 600기압이라는 수압이 너무 세 아무리 튼튼하게 만든 선체라도 납작하게 찌부러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큰 바다뱀은 태연하게 그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이만큼 수압이 다른 곳을 그런 스피드로 왔다 갔다 한다면 다른 생물 같으면 금방 죽어버릴 것이다. 혈관 속에 잘디잔 거품이 생겨 숨을 쉬지 못하게 되므로 즉사해 버릴 것이다. 아마 그 바다뱀의 몸속에는 그것을 조절하는 특별 장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다.
그런 장치는 21세기의 과학기술로도 아직 만들지 못한다. 과학은 아직도 대자연을 당해내지 못한다. 월터는 한동안 멍하니 바다뱀의 모습을 삼켜버린 캄캄한 해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적당히 해두지. 잠수 한도를 넘어서고 있어. 갑자기 스피커에서 던의 목소리가 들려와 월터는 정신이 들었다. 깜짝 놀라보니 심도계는 800m를 넘어서려 하고 있었다. 바다뱀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는 동안 순찰정은 어느 결에 이렇게 깊은 곳까지 잠수했던 것이다. 알았습니다. 월터는 대답하고 급히 서둘러 순찰정을 반전시켜 상승하기 시작했다. 역시 놓쳤구나. 던이 분한 듯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던. 월터는 아까 흥분했던 일을 떠올리며 대답했다. 분명히 보았어요. 그것은 큰 바다뱀이었어요. 전설에 나오는 그 괴물이었어요. 그러자 던이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고 있네. 알고 있다고요. 나도 지금까지 2번은 분명히 보았어. 또 한 번은 그다지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뭐라고요? 월터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던의 순찰정의 모습이 레이더 스크린에 비치는 것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인가요? 그게. 물론 사실이지.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네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지, 월터. 자네는 사진을 찍었나? 아니요. 못 찍었어요. 나도 못 찍었네.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거야.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 아니면. 던은 피식 웃고 덧붙여 말했다. 자네한테도 충고해두겠네. 월터. 만일 환상을 본 것이라고 놀림을 받기 싫거든 증거를 잡기까지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아야 하네. 던은 부드러운 말로 말했다. 월터는 한동안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텔레비전에 던이 탄 순찰정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보았는데. 월터는 또 한 번 분한 듯이 중얼거렸다. 그래. 자네도 보았고 나도 보았네. 그러니까 우리 둘은 큰 바다뱀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고 있네. 그것으로 됐지 뭔가. 던은 월터에게 타이르듯이 말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둘이서 그 녀석의 정체를 밝혀내도록 하세. 그때까지는 우리들의 가슴에 담아두기로 하고 해저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나 초조하게 서두르면 안 돼. 알았나, 월터? 알았습니다. 던.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두 사람은 공연히 웃음이 나와 킬킬 웃고 말았다. 세월이 흘러갔다. 월터 프랭클린은 자격 시험을 보아 보기 좋게 합격. 2등 순찰대원이 되었다. 이제 그 누구에 못지않은 훌륭한 해저 순찰대원이 된 것이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던 벌리가 로우콜 홀을 떠나게 되었다. 던은 해저 목장국의 더 높은 자리로 옮기기 위해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로 가게 된 것이다. 축하합니다. 던. 이제는 길에서 만나도 말도 못 붙이겠군요. 아무튼 높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월터가 농담을 하자 던은 시무룩한 얼굴로 말했다. 바보 같은 소리 마. 내가 해저 순찰대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아닌가. 높은 자리에 가게 되었어도 나는 조금도 기쁘지 않다네. 하고 전에 없이 입을 뾰족하게 내밀고 말했다. 물론 알고 있지요. 농담입니다. 아, 미안해. 던은 고개를 끄덕이고 머리를 떨어뜨렸다. 하지만 나한테는 바다가 전부야. 그 바다를 떠나 육지에서 서류만 만지고 살 것을 생각하니 우울해지기만 하는군. 육상 근무도 역시 해저 목장의 일임에는 틀림없잖아요. 바다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바다라는 것은 진짜 바다밖에 없네. 잠수하고 물고기들과 인사하고 바다 바람의 냄새를 맡고 할 수 있는 바다란 말일세. 해저 순찰정은 내 몸의 일부와 같은 것이네. 그 조종석을 떠나 책상 앞에 앉아서 서류를 만지거나 회의에서 짓걸리거나 하는 일은 나의 성미에 맞지 않는단 말이야. 물론 그건 알아요. 던. 당신은 진짜 해저 사나이입니다.
우리 역시 언제까지나 당신이 이곳에 있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를 어엿한 한 사람의 해저 순찰대원으로 키워준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보나마나 보잘것없는 대원이 되었을 겁니다. 월터는 거기서 던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러나 당신은 이제 해저 순찰대원으로서가 아니라 저 목장의 발전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사람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 가도록 이끄는 해저 목장의 간부가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도 일부러 당신을 부른 것이 아닙니까? 알고 있네. 알고 있어, 월터. 던은 두 손을 흔들며 방안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나는 철부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네. 나는 바다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 알아야 할 일은 다 알면서도. 나도 압니다. 그 기분을 만일 내가 당신이었더라도 역시 당신과 같은 말을 했을 테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어쩐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 희죽 웃었다. 그러는 사이에도 시간은 흘러 이윽고 내일은 던 벌리가 로우콜 호를 떠나는 날이 되었다. 내일은 아침나절에 로우콜호의 수직 이착륙 제트기로 떠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에 있는 태평양 해저 목장 본부로 가기로 되어 있었다. 던은 그 마지막 날까지 해저 순찰의 일을 쉬려고 하지 않았다. 던, 오늘은 좀 쉬고 누구든 다른 사람과 교대하는 게 어떨까요? 당신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나 다 싫단 말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월터가 부지런히 잠수 고무옷을 입고 아쿠아롱을 매려고 하는 던에게 말했다. 게다가 내일은 아침 일찍 떠나야 하잖습니까? 오늘 하루쯤은 좀 여유를 가지고 로우콜호와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월터. 던은 덤벼들듯이 말했다. 해저 순찰대원은 몸이 나빠지지 않는 한 만일 부모나 자식이 병에 걸려도 규칙의 근무를 쉴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런 것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겠지, 월터. 그런 자로 잰 듯한 공식적인 말만 하고 그러자 던은 희죽 웃었다. 아니야. 사실은 이 마지막 해저 여행의 기회를 아무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을 뿐이야. 로코로에 오늘 하루밖에 있을 수 없다면 해저 순찰을 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가. 장 좋아. 자, 가세. 갑시다. 월터도 웃으며 던의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더니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도크에서 순찰정을 꺼내어 타자 엔진을 걸고 차례로 바닷속으로 잠수해 갔다. 그리고 예정 코스를 달렸다. 도중에 해저 목장의 일부인 해저 양식장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잠수 어선대를 만났다. 20세기 말부터 대부분의 어선은 거의 다 잠수선을 쓰게 된 것이다. 잠수어선에는 여러 가지 형이 있다. 거대한 괴물 고래라고밖에 할 수 없는 모양을 한 대형 잠수어선. 이 배는 물고기의 무리를 만나면 이 물에 있는 큰 입을 딱 벌리고 바닷물째 물고기를 삼켜 고물로 바닷물만 내보내 물고기를 잡는다. 선복에 물고기를 모으는 특수한 광선 등을 달아 다가오는 물고기를 커다란 흡입구로 빨아들이는 형의 어선. 그 밖에 잡는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형의 어선이 있다. 던과 월터는 엇갈려 지나가는 어선단을 향해 초음파 라디오를 통해 인사를 했다. 안전한 항해와 대여를 빕니다. 어선단에서도 곧 회답이 왔다. 어선단과 헤어지자 두 사람은 곧장 순찰 코스를 향해 속력을 냈다. 그날의 순찰 중 던은 수중 텔레비전을 켜고 한동안 헤어지게 될 바닷속의 광경을 싫도록 바라보았다. 순찰이 거의 끝나 가고 있을 때였다. 던은 약간의 진동이 물속을 통하 순찰정의 동체에 와닿는 것을 느꼈다. 어? 그렇게 생각한 다음 순간 선체를 큰 망치로 힘껏 얻어맞은 듯한 무서운 충격이 전해져 왔다. 아. 좌석에 충격을 받고 던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쳤다. 무엇일까요? 지금 그게 월터가 라디오를 통하여 소리쳤다. 홍로의 폭발 같지? 어딘가 이 근처에서 해저 공사라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요. 그렇다면 미리 통지가 있었을 겁니다. 하고 말했을 때 다시 무딘 충격이 전해져 왔다. 던은
순간적으로 깨달았다. 이것은 폭발이 아니다. 지금 것은 지진이다. 해저 지진이다. 더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해저 지진. 담이 세기로 알려진던 벌리도 온몸에 피가 싹 거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것은 해저에 있는 화산의 대폭발이거나 해저의 지반이 무너져 산사태를 일으켰기 때문에 생기는 지진인 것이다. 해저의 지진은 지상의 지진보다도 더 무섭다. 물이 무서운 힘으로 밀리기 때문에 물속으로 심한 충격의 파도가 치솟아온다. 그 파도에 휩쓸리면 무엇이나 다 박살이 나버리는 것이다. 월터. 전 속력으로 떠올라라. 강한 충격파에 휩쓸리면 조종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이런 조그만 순찰정은 단박에 찌부러지고 만다. 그는 소리치자마자 조종관을 잡아당겼다. 그 순간 다음에 충격파가 밀려왔다. 더는 순찰정과 함께 마구 휘둘렸다. 그러면서도 수중 텔레비전을 힐끔 쳐다보니 그곳에는 무서운 광경이 비쳤다. 해저의 진흙이 충격파에 의해 끌려올라와 회오리 바람처럼 쏟아오르더니 폭풍우처럼 번져갔다.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이번에는 수중 레이더로 눈을 돌렸다. 레이더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비쳤다. 그것은 바위, 진흙, 해초 등이 뒤섞인 것이었다. 바로 눈앞에 치솟아 있던 해저의 고산이 지금의 지진으로 인해 허물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었던 것이다. 서둘러라, 월터. 그는 라디오를 향해 소리쳤다. 넓은 곳으로 도망쳐라. 산이 무너진다. 전속력으로 도망가라. 알았습니다. 월터의 순찰정이 자꾸만 퍼져오는 진흙의 안개 속으로 삽시간에 모습을 감추어버렸다. 더는 엔진을 최대한으로 돌렸다. 텔레비전은 지금 수억 톤, 수십억 톤이 될지도 모르는 바위와 진흙이 한꺼번에 휩쓸려 내려오는 무서운 광경을 뚜렷이 비치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속도가 느려 마치 슬로모션의 영화라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산의 표면에 큰 금이 가고 그것이 차차 여러 가닥으로 나뉘더니 많은 바위가 되어 거대한 폭포처럼 떨어져 오고 있었다. 빨리, 제기랄, 빨리. 더는 미친 듯이 엔진의 분사 버튼을 눌렀다. 해저 순찰정은 온 힘을 다해 무서운 물의 흐름과 싸우고 있었다. 그러나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폭포는 차차 던의 머리 위로 덮치듯이 천천히 쏟아져 왔다. 뜨거운 진흙 안개가 순찰정을 감싸버려 1미터 앞도 보이지 않았다. 무서운 소리와 진동이 함께 일어나 순찰정을 마구 뒤흔들었다. 더는 순찰정의 좌석에서 힘껏 내동댕이 쳐져 계기반에 머리를 쳐박았다. 머리에서 피가 뿜어나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대로 순찰정은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다. 이제 끝장이다. 그는 점점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음 순간 던 벌리는 소용돌이치는 바닷물 속에 머리까지 잠기고 말았다. 한편 월터의 순찰정은 맹렬한 기세로 바다속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컨트롤은 전혀 듣지 않았다. 그러나 이윽고 무서운 소리와 끊임없는 충격이 멈추고 순찰정은 가까스로 자유를 되찾았다.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자 월터는 곧 수중 레이더로 던의 순찰정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허실이었다. 물이 너무 흐려 반사 영상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 아무것도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는 초음파 라디오를 최고로 조정하고 던을 되풀이해서 불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보아도 던의 순찰정의 반사 영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지금의 해저 지진으로 무참히 입을 뻐끔 벌린 산사태 뒤에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다. 그것은 마치 해저에 사는 거대한 괴수가 설친 뒤에
손톱 자국처럼 보였다. 그것을 본 순간 무서운 절망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도려냈다. 그때 비로소 그는 던의 순찰정이 그 산 사태 밑에 깔려 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슬픔과 절망이 치솟아 올랐다. 월터는 조난 신호인 신호탄을 물속으로 쏘았다. 신호탄은 물속에서 폭발했다. 그 울림은 멀리 로우코로 기지의 수중 레이더까지 다다를 것이다. 던, 대답을 해요. 당신이 죽다니. 던, 돌아와줘요. 살아 돌아와줘요. 월터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었다. 눈물이 왈칵 솟아나와 양쪽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수색 대원은 일주일 뒤 이양과 수색에서 손을 떼었다. 로우 호로로 돌아온 월터는 다른 사람으로 착각할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다. 누가 무엇을 물어보아도 그는 제대로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기 방으로 돌아오자 침대에 쓰러져 그 뒤로 방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않았다. 2, 3일이나 틀어박혀 있는가 했더니 도시로 가더니 혼자서 술을 퍼마시고 곤죽이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방 안에 틀어박혔다. 근무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던 우주에서의 무서운 사고를 다시 떠올리고 있었다. 우주. 그것은 월터에게 있어 그 무렵 값어치 있는 유일한 세계였다. 우주에서 반짝이는 수없이 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벌겋게 타오르는 태양을 보고 아름다운 초록빛으로 우주 공간에 떠 있는 지구의 모습을 보는 일은 그의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 기쁨을 그에게서 깨끗이 빼앗아 간 것이다. 그때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졌었다. 그런 그에게 다시 한번 사는 기쁨을 가르쳐 준 것이 바다였다. 친구인 던 볼리였던 것이다. 모처럼 바다를 사랑하고 바다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마음이 생기는가 했더니 바다가 이번에는 그에게서 자기의 생명보다도 소중한 던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것이다. 싫다. 이제 나는 바다 따위는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월터는 침대를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리쳤다. 이제 나는 해저 순찰대 따위는 진저리가 난다. 해저 순찰 대원을 그만둔 뒤 무엇을 하면 될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았다. 친구 돈을 죽인 바다와 인연을 끊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로우 콜호의 배 안에 갑자기 요란한 비상 소집 보조가 울려 퍼졌다. 월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침대에서 뛰어나와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것은 해저 순찰대원의 본능 같은 것이다. 그러나 곧 알아차리고 그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누가 어디서 조난을 당하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나는 이제 순찰대원을 그만두는 거다. 나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일 아닌가. 그는 자기 스스로 비웃었다. 그때였다. 월터의 마음속에 던 볼리의 모습이 분명히 떠오른 것이다. 더는 그 명랑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러나 월터. 빨리 하지 않으면 집합에 늦어. 월터는 가슴이 섬뜩하였다. 그렇다. 만일 던이었다면 이런 때 어떻게 행동하였을까? 그는 처음으로 그 일을 생각했다. 바다는 분명히 그의 유일한 친구를 죽였다. 그리고 그 바다는 지금 또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를 바다의 소나기에서 빼앗아 오는 일이야말로 바다에 대한 바다, 사나이의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닌가. 알았어요, 던. 나는 갑니다. 월터는 힘차게 일어났다. 그리고 이제 조용해진 복도를 걸어 모두가 모여있는 사령실로 향했다. 그것은 역시 조난선으로부터의 SOS였다. 해저 황산국의 작업 잠수선 돌피노가 400m 해저에서 조난을 당하여 구조 신호를 보내 온 것이었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광업은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졌다. 대륙붕이라고 하는 심해 쪽으로 선반처럼 돌출된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는 육지와 똑같이
여러 가지 광물 자원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대륙붕에서 석유, 석탄, 그 밖에 광물을 파내는 해저 광업이 매우 성하게 이루어졌다. 돌피노도 역시 해저에서 석유를 찾아내는 잠수 작업선이었다. 돌피노는 해저에서 큰 유전을 발견하여 그곳을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뿜어져 나온 고압가스를 정면으로 맞은 것이다. 그래서 잠수선의 크레인이 커다란 바위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더구나 그때 원자로가 고장을 일으켜 전력이 모자라게 되었다. 이 상태로는 공기가 나빠져 40명이나 되는 승무원은 질식해 죽어버리고 만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운이 나쁘게도 이런 조난의 경우에 곧 출동하는 대형 해난 구조선이 인도양에 나가 있었다. 전속력으로 달려와도 나흘은 걸린다. 나흘이 지나면 돌핀호의 승무원들의 목숨은 끊어지고 만다. 이미 현장에 도착한 해저 순찰대는 곧 구조에 나섰다. 우선 용접기가 설치된 해저 순찰정이 크레인을 녹여 끊으려고 했다. 그러나 크레인은 녹여서 끊기에는 너무나 컸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장으로부터의 보고를 받은 로우콜호의 선장은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말했다.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한 가지 있습니다. 월터가 말했다. 누가 바닷속으로 잠수해 들어가 크레인의 폭약을 장치하여 폭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건 알고 있네. 그러나 돌핀 호가 조난을 당하고 있는 곳은 약 400m 해저이다. 즉 40기압이나 된다. 이렇게 무서운 기압이 있는 곳에 잠수하면 어떤 사람이건 즉사해 버리고 만다. 보통 공기를 쓰면 물론 안 됩니다. 그러나 적당한 혼합가스를 쓰면 문제 없습니다. 월터는 말했다. 그 가스는 덤벌리와 제가 연구한 것으로 실제로 실험도 끝났습니다. 우리는 둘이서 450m까지 잠수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잠수만 했다가 곧 돌아온 것이겠지? 폭약을 장치하는 정도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이다. 누구에게 시킬 참이냐? 물론 제가 합니다. 월터는 딱 잘라 말했다. 저를 제트기에 태워 현장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그리고 수중 지프와 함께 내려주십시오. 어서요. 로우콜호의 선장은 한동안 월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다. 40명의 목숨을 구하는 일이다. 그럼 부탁하네. 월터 프랭클린. 그러고 나서 잠시 후에 월터를 태운 수직 이착륙 제트기는 현장의 상공에 도착했다. 제트기는 해면이 닿을락 말락한 곳까지 내려가 공중에서 멈췄다. 조심해서 가게. 기장이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다. 알았어요. 그럼 수중 지프를 내려주시오. 그는 특수 가스가 든 아쿠아롱을 마지막으로 점검했다. 그리고 가스 중독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수소 이온 정제를 마시고 다시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한 주사를 맞았다. 400m의 해저는 0도에 가까울 정도로 차기 때문이다. 월터는 수중지프를 타고 앉아 천천히 해저를 향해 내려갔다. 처음에는 밝은 파란빛이던 바다속은 이내 검은 초록빛으로 바뀌었다. 햇빛이 물에 차단되어 빛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초록빛이 보랏빛으로 바뀔 무렵부터 사방이 굉장히 흐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 해저 유전에서 새어나오는 기름이 바닷물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월터는 초음파 라디오를 사용하여 제트기와 연락하여 돌피노의 위치를 알아보아가며 전진했다. 10m쯤 잠수하고 잠깐 쉰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압이 바뀌기 때문에 머리가 핑핑 돌게 된다. 100m쯤 잠수한 뒤 월터는 비로소 특수가스의 본배로 교체했다. 그 근처까지 오자 이미 사면은 캄캄해졌다. 머리에 단 강력한 헤드램프로도 기껏해야 이 3m 앞밖에 보이지 않는다. 200m까지 왔을 때 그는 잠깐 수중 지프를 멈췄다. 이제 몸의 움직임이 몹시 무뎌졌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었다. 수압이 높아진 데다 가스 때문에 머리의 움직임이 둔해진 것이다. 어쩐지 머리가 몽해지고
자기가 지금부터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를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상태다. 이래서야 어디 되겠나. 힘을 내라, 월터. 그는 스스로를 나무랐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는 어둠 속에서 작고 깊이 잠수해 갔다. 갑자기 귓가에서 누군가의 큰 소리가 들렸다. 프랭클린, 자네는 벌써 현장 가까이 갔네. 앞으로 2분만 있으면 돌피노의 크레인에 닿는다. 다행히 해류 때문에 물이 맑아졌으니까 이제 곧 크레인이 보이게 될 것이다. 제트기 기장의 목소리였다. 그는 깜짝 놀라 앞을 바라보았다. 분명히 뭔가 기다란 그림자가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크레인이다. 그는 수중지프를 크레인 옆으로 몰고 가 차차 아래쪽으로 내려갔다. 거대한 고래와 같은 돌핀호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월터는 폭약을 장치할 장소를 찾았다. 너무 선체 가까이 장치하면 돌핀호가 위험하다. 그렇다고 너무 먼 곳에 장치하면 폭파가 실패할지도 모른다. 그는 고생 끝에 폭약 하나를 크레인의 이음새에 잡아매었다. 또 하나가 있다. 월터는 다음 장소를 찾아 환상의 세계와 같은 바닷속을 돌아다녔다. 갑자기 그는 자기가 몹시 지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손에 들고 있는 폭약이 너무 무거워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힘을 내라, 프랭클린. 귓가에서 누군가가 소리치고 있다. 야, 무엇을 궁을거리고 있나.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돼. 조금만 참으면 된다. 잠들지 마. 자면 안 돼. 이 잠꾸러기야. 그 목소리는 무섭게 큰 소리로 외쳐대고 있었다. 그렇지. 월터는 또 느릿느릿 움직이기 시작했다. 특수가스 때문에 여기까지 오기는 했으나 역시 머리가 몽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을 아는 제트기의 기장이 그를 잠들지 않게 하기 위해 일부러 마구 떠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마 월터는 그대로 잠이 들고 말았을 것이다. 잠이 들면 죽어버린다. 그리고 그가 죽으면 돌피노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월터는 필사적으로 잠과 싸우면서 두 번째 폭약을 장치했다. 그는 이미 반쯤 잠들어 있었다. 좋아. 그것으로 됐어. 월터, 빨리 그곳을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폭발로 날아가 버린다.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그곳을 떠나. 하지만 이제 졸려요. 이대로 자게 나를 내버려둬요. 이 바보야. 빨리 비키라니까. 안 들려? 이 느린 보. 알았어요. 비키겠소. 비키면 될 것 아니오. 월터는 마지못해 손발을 움직여 수중지프를 탔다. 스위치를 넣으니까 지프는 물속을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월터는 계기에 기대듯 잠이 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강한 충격이 두 번 덮친 일이었다. 그것은 월터가 장치한 폭약이 제트기로부터의 라디오 컨트롤러 폭발한 충격이었던 것이다. 폭발은 아주 멋지게 크레인을 셋으로 잘라버렸다. 크레인이 부서져 떨어지자 그때까지 해저에 눌려있던 잠수 작업선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뭉게뭉게 솟아오른 해저의 진흙 속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폭파 작업은 보기 좋게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월터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는 의식을 잃고 수중지프에 기댄 채 둥실둥실 떠올라오고 있었다. 그리고 해상에서는 해저 순찰정이 그를 맞으러 다가오고 있었다. 월터가 분명히 의식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였다. 그때 그는 아직 해면에서 100m 아래의 바닷속에 있었다. 그곳에는 그를 위해 쇠로 된 허파가 대기에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몸속에 스며들어 있는 가스를 빼내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잠수병에 걸려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월터는 아직도 17시간 동안이나 그 쇠의 허파 속에서 통조림이 되어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만족했다. 폭파가 성공하여 돌피노를 구해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을 떴을 때 쇠의 허파 속에 넣어두었던 텔레비전 전화에 해저
목장국 장관이 나타났다. 자네 덕분에 40명의 목숨과 돌피누가 구제되었다. 모두 자네한테 고마워하고 있네. 아니, 온 세계가 자네의 기술과 용기를 찬양하고 있네. 아닙니다.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장관님. 그는 새의 허파 속에 누운 채 대답했다. 그리고 눈을 감으니까 던 볼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당신 덕분이요, 던. 월터는 그 환상을 향해 이야기하였다. 이것으로 나는 다시 한번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소. 나는 당신 목까지 일할 거요. 던, 고맙소. 마음속으로 그렇게 소리치는 월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었다. 그것은 기쁨과 슬픔이 섞인 뜨겁고 뜨거운 눈물이었다.